근데 강지원 본부장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이미 1탄을 보신 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메디케이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1탄에서는 우리 조이스가 하이웨이에서 못 오고 있었던 관계로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2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개요의 설명을 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메디케어가 쉽지 않은 만큼 메디케이드가 쉽지 않은데 기본은 결국은 나의 재정 상태가 어떤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될 수 있으면 해봐라. 내가 어느 정도 라인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제가 안 하고 미숙이 언니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해야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네. 내가 메디케이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소셜을 봤을 때. 그리고 메디케어를 신청하는데 손우미숙 씨가 그렇게 말했어. 메디케이드도 한번 신청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강지연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조이너스 케어 전화를 합니다. 네. 그때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전화가 오면 우선은 이제 영어를 잘하시면은 그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gateway.com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하시면은 신청하시기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혹시 영어가 아주 편하지 않으시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조이너스 케어나 또 그런 여러 회사들이 많아요, 조지아에. 딴 회사 얘기하지 마. 하지 마요. 사장님이 싫어해. 사장님이 싫어한대요. 조이너스 케어로 연락을 주시면 그 아주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각자의 필요에 맞춰서 이제 신청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런데 나는 정말 직접 해보고 싶어 하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이, 영어는 잘하시는데 인터넷이 어렵다. 네, 그런 어르신들 계세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DFACS라고 그 Family and Children Service Center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을 신청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혹은 그 한인 봉사센터에서도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occasionally 보험회사에서도 도와드리기는 하기는 해요. 바람직하네요. 네, 그렇지만 네. 이렇게 지금 바쁜 시즌 같은 데서는 도와드리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하여간 어베일러블 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럼 신청을 하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기다리시면 이제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그 서비스가 이제 그 어프로브가 되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제일 많으신데 언제부터가 이제 기간이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메디케이드를 받은 시점이냐 아니면 신청한 시점이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반드시 병원에 갔어야 되고 반드시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어야 되면 그 얘기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소급된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병원비를 냈거나 하면 네. 그거를 정부에서 다시 네. 그 리펀드 해준다는 뜻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내지 못했으니까 내주는 거죠. 냈으면은 그거는 해당이 잘 안 되고요. 내가 이제 정말 내고 싶지만 내 상태가 정말 낼 수가 없었다. 그러면 정부가 내가 신청한 기간까지 소급을 해서 적용해 줄 때가 있어요. 그 많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 이머전시로 실려가서 뭐 수술 같은 걸 받고 그러면은 소셜 워커가 오잖아요. 그때 이제 메디케이드 신청도 해주고 하는데 아마 그게 그 소급 신청을 하고 아마 그때 하는가 보죠. 맞아요. 소셜워커도 그분이 정말 필요하면은 네. 병원도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도와드리고 병원도 이제 병원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를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다시 신청하는 게 재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나?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죠. 근데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어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나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됐어. 그럼 어필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세요. 예. 그래서 근데 메디케이드를 재신청할 때 오늘 떨어지면 내일 신청할 수 있나?
하실 수 있어요. 어. 어필 기간을 이제 거기서 레러가 보내줘요. 그러면 그 레러에 언제까지 어필을 해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어필을 하면 내 지금 기존에 들어간 애플리케이션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그 거죠. 다시 신청하는 거는 제한 기간이 없어요. 제한 아무 때나 기간은 할수 있나요? 없으세요. 예, 예. 근데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렸다 신청하라 그러는 이유는 뭐지? 그거는 이제 어차피 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으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필이 맞다는 거죠. 맞다가 예, 예. 돈도 좀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조정 기간을 약간 우리 그렇죠. 일부 네. 지난 시간에 네. 얘기한 그 조정 기간을 좀 거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뭐 6개월 안에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부에서는 예전에 96년 전에는 영주권자도 똑같이 대우를 해줬어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바뀐 이유가 음. 정부도 이제 돈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음. 예, 그리고 또 여태까지 열심히 세금을 낸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낸 세금을 새로 온 미민자들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일 수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영주권자들은 사실은 텍스를 낸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런 통계가 나. 아니 65세가 비교적. 됐을 때 비교적. 비교적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이제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제도가 약간 변경이 된 바뀌었어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이머전시로 병원에 갔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메디케이드가 나와요.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메디케이드에서 SSI 레벨로 그 병원에서만 쓸 수 있게. 병원에서 이머전시 메 메디케이드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불법 체류자든 다 정말 본인의 서류 건강을 위한 미비자. 죄송합니다. 네, 서류 미비자든 네, 정말 그 본인의 의료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상태가 그렇게 돼야지만 65세가 넘어도 메디케이드를 주고 근데 이 모든 게 영주권을 받은 후로 그 얘기 한번 했었지 5년은 지나야 돼. 맞아요. 5년 안에는 그 사람을 초청한 사람 스폰서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 사인을 해요.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굉장히 연세가 드신 후에 내가 초청을 해서 미국에 이민을 오신 경우가 됐으니까 그 5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의료비는 내가 내야 되는 거지. 내가 스폰서니까. 그랬다가 이제 5년이 지난 후에는 그 스폰서의 기간을 채운 후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늦게 이제 딸 따라서 오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도 같은 조건으로 신청했는데도 첫 번째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은 거지. 얘네들이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떨어뜨리고 보나? 그런 생각이. 왜냐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도 떨어졌으니까. 근데 같은 조건으로 6개월 후에 신청했을 때는 이제 붙은 거지. 붙은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 카드가 집에 오잖아, 결국. 네,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떨어지실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지만 다시 신청하는 게 나쁘지 않다. 6개월 후 좀 지난 다시 다음에 신청해야죠. 포기란 없다. 붙을 때까지. 붙을 때까지. 메디케이드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알아서 나옵니다. 알아서. 네, 그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SSI 같은 경우에는 그 SSI는 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 SSI를 받으시면은 메디케이드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어르신들이 SSI 받아도 나 메디케이드 신청해야 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SSI를 일불이라도 받으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절로 되는구나. 네, 일불만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 사실은 이제 그 메디케이드에 여러 가지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메디케이드 그러면 무조건 SSI 레벨로 받는 것만 많이 아셔요. 네. 그래갖고 뭐라고 하시냐면 메디케이드 받으면 뭐 여행도 못 가고 한국에도 못 가고 그런다는데 그리고 뭐 은행에다가 2,000불 이상 놔두면 안 되고 근데 그 완전히 SSI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은 SSI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한 달 이상 비우시면은 소셜 시큐리티도 반드시 알리고 갔다 와야 되고 이제 그런 제약이 있는 거는 아는데 QMB, Qualified Medical Benefit, right? 그죠? 네네. 네. 그거를 받으실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뭐 소셜 시큐리티 왜냐하면 그거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연금이 서플리먼트로 아니니까. 받는 게 아니니까 네네. 예. 그냥 메디케이드만 받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디퍼런스, 예, 디퍼런스를 잘 알으시고 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해외 나가는 경우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참 그쵸. 돼요. 왜냐하면 SSI 받는 분들은 본인의 통장에 2,000불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본인의 인컴이 내년부터는 그나마 8.7%가 올라가지고 941불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한국을 갔다 그쵸. 오냐는 거죠. 그래서 뭐 30일 이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해외 나가는 것조차 조금 다시 신청할 때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그 일탄에서 언니가 계속 이게 모든 어떤 똑같이 룰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처럼 분명히 자기가 필요한 어떤 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냥 나가지 않는 게 상식이고 나가지 않는 게 원래 여기서 제한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예외 조항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이제 신청 프로세스가 지금 생각보다 쉽네. 뭐 먼저 게이트웨이 가서 뭐 웹사이트에서 하든가 뭐 이러면 되느니 하는데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이라면 혜택, 그다음에 제한이라면 제한이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 메디케이드 가지신 분들의 가장 큰 제한은 만약에 이제 본인의 뭐 아주 쉽게 뱅크에 뱅크 어카운트에 2,000불이 넘는다. 그럼 사실 끊겨요. SSI 레벨은 바로 끊겨요. 바로 예, 바로 그러면 뱅크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정규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된다고 오디트를 해야 해. 되나? 예. 리어세스먼을 계속하죠. 리어세스먼을 하면은 내가 대답한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다 보는 볼 거예요? 수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뱅크 스테이트먼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요청을 하면 바로 그 파이낸셜 인스티튜트에서 보내줘야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는 그런 게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뱅크에서 뭐 이 사람이 2,000불 넘었어요 하고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물어보면 소셜 시큐리티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랜덤리 이제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는 생각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끊기는 갑자기 분들이 끊겼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럼 이제 몇 개월 동안 메디케이드가 없으니까 엄청 불편해지시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접한 게 뭐냐면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시다가 갑자기 집을 파신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하셨을까요? 많이 팔아놓고는 이미 늦었어. 네, 교통사고 보상금도 그래요. 당연. 네. 나는 제일 저기 한 게 그 갬블 해가지고 돈 따고 진짜. 그거 다 그 어떡하면 가이드한테 좋냐. 주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많은 것 따면 그거 어떻게 가슴 아파서 주기도 뭐하고 안 주기도 뭐하고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사실은. 그러네. 그거 받을 수가 없잖아. 가면서 나 갬블을 안 해봤는데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니야? 어느 금액이 넘으면 W2G를 이슈하지. 그게 얼만데? 더라고요. 그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작은 금액이에요. 많지도 않아. 진짜? 그럼 한 500불 정도 따거나 이번에 온 그러면? 손님은 1,000불짜리인데 이슈해 갖고 왔더라고. 그럼 회계사님 통하면 이렇게 잘 방법이 없나요? 없어요. 전혀. 뿐만 어머.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줘야 돼. 그 가이드한테 다 주는데 나는 어느 선까지 주고. 기프트 주는 건 괜찮아요. 아니지, 아니, 가이드 이름으로 하는 거지. 당첨된 거로 하는 거지. 그렇게 돼요. 어.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30만 불인가 뭐 이렇게 없어서. 받으셨더라고요. 얼마를? 30만 불인가가 막 터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 그래가지고 그게 인컴으로 잡혀가지고 메디케어 파트 B가 갑자기 올라갔구나. 500몇십 불로 그냥 올라가는 자기 거야. 인컴에다가 그것도 근데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 분은 30만 불도 월세 하지가 않지. 그럼 그럼. 월세 안 하지. 그럼. 이야.
오, 나 있잖아 머니 돈 나면서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몰라. 아니, 30만 원 받으시면 그냥 줘야 메디케이드 돼. 포기하시고 아니, 이제 아니야, 메디케어 포기할 돈이 아니라고요. 왜요? 금액이. 1년간 다 쓰는 거예요. 1년 후에 지금. 다시 메디케이드 그 신청하면 얘기하는 거야. 아니 다 30만 쓰고. 불에 다 왜? 쓰고. 지금 저기 갬블보다 더 확률이 많은 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교통사고잖아요. 교통사고. 맞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시면 배상금이 들어오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래요. 그거는 뭐 가이드한테 줄 수도 없잖아요. 어. 예, 그럴 경우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하셔야 되냐면 그 돈을 내 치료비로 다 쓰셔야 돼요. 5월 그거를 내가 안 받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없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변호사랑 상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 기본적으로는 정말 치료를 다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끼려고 막 하시지 말고 예,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예, 그렇게 해야지 메디케이드가 유지가 되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아, 예. 진짜 사고는 좀 많이 날 수 있겠어요. 예,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거는 정말 생각을 못 하시고 그것 때문에 메디케이드 끊기는 분들은 아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한이 아주 재밌는 제한이 있네요. 갬블을 맘대로 못 한다. 그다음에 여행을 맘대로 못 한다. 물론 방법이 있지만 여행을 맘대로 못 한다.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거가 나서 배상금을 어떻게 받게 됐을 때 이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2,000불이라는 나의 SN 리밋을 넘어서면 메디케이드가 끊길 수 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장기간인데 그렇게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럼 또 다른 제한이 뭐가 있을까? 이 제한이 가장 크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잊어버리고 941분 몇 번 하면은 2,000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예. 그리고 본인 갑자기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 꺼내서 쓰시는 거를. 아. 예, 그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부가 보기에는 너 돈이 필요 없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메디케이드를 안 쓴다는 끊어. 게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내가 어딘가에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에서 안 빼갔어. 제때 안 빼갔어.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네. 예, 뭐 500불을 빼가야 되는데 안 빼갔어. 그럼 내가 2,300불이 됐어. 그럼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쉽게 돈이 모여. 그러면은 2,000불이 넘어가면 그 SSI 자체가 그냥 캔슬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건 웨이버 프로그램이 캔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홈케어라든지 그 혜택. 혜택들 다 데이케어라든지 그건 디제스터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게 제한이면 그러면 지금 말한 그 제한에서 말하는 웨이버 프로그램에서 오는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우선은 이제 그 웨이버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시면 홈케어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저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간병인들이 집에 이제 와서 예. 식사도 준비해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도 해드리고, 위생은 괜찮은지도 봐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모시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잔 심부름도 해드리고, 정말 내 자녀처럼. 그 홈케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홈케어 그 간병인으로서 해야 할 일인지. 왜냐하면 주위에서 보면은 그 간병을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뭐라 그럴까? 한탄 그런 걸 하실 때를 가끔 봐요. 근데 뭐 어떤 분은 뭐 어떤 집에 가니까 뭐 대청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청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청소를 해야 된다고 막 하루 종일 다 청소를 했다. 내지는 또 어떤 분은 뭐 김치를 한 박스를 담는다고 뭐 배추를 한 박스 사다 놓으셨다. 그건 분명히 식사를 제공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김치를 담는 건 이건 파출부 일이지 사실 홈케어 하시는 분 seriously. I know. 그래서 기왕에 이걸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김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분들이 해야 할 거고, 물론 occasionally 뭐 도와야 되면 그분이 자청해서 하실 수는 있지만 또 모르고 또 이게 뭐 식사를 준비를 해준다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애석해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 사실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해가 갈수록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이너스 케어처럼 이런 회사들이
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저희 이제 고객의 거의 반이 영어권이거든요. 네.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시키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못 보는 네. 게 아니라 아예 한 못 번도 봐. 못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해준다 그러면 뭐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다가 마이크로웨이브 돌려서 맞아요. 먹게 해드리고 네. 물 조금 덮여드리고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네. 우리처럼 뭐 끓이고 뭐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으로 음. 어떤 집에 와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도움처럼. 왔다, 도움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예전에 제일 강조한 게 어머니 간병인이지 도우미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도움이라고 부르시지 말라고도 얘기해요. 네. 도우미 정도는 괜찮은데요. 그분 표현으로는 내가 파출부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이 그거는- 되시는 근데 좀 거죠. 속상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건 그래서 절대 이거를, 안 되죠. 그렇게 뭔가 하시면. 이걸 좀 교육을 더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홍보가 더 돼야 되는 건가, 뭐 whatever it's called. 근데 도움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순 한국말이고 뭐 이제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그 길 건너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도 도우미가 될 수 있고 모든 용어에서 봉사하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용어인데 특별히 도움이라는 뜻을 조금 하대하는 뜻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냥 간병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은 보통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나가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그 널싱홈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간병인들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누워 계신 환자를 봐야 되니까. 환자 예. 돌보기만 해도 시간이 그렇죠. 그렇죠. 정말 간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김치를 담고 어떻게 온 집안을 청소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일을 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 평생을 가져오신 생각을 갖고 오신 거니까 이제 교육을 잘 해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자꾸 없는 거 아닌 것 얘기하면서.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있어요. 한국 맞아요. 커뮤니티라는 이 우리 좀 그 맞아요. 맞아요. 스페셜한 케이스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조금 사실 이렇게 엑스트라 해주는 거는 고마워해야 되는 거지 요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혜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케어가 있죠. 시니어 데이케어. 네, 시니어 데이케어. 그래서 낮에 오셔서 어른 아이들 유치원처럼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액티비티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도 하시고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죠. 근데 그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게 간호사예요. 서비스 안에 네. 그 계셔야 돼 간호사가. 그날 있어야 데이케어 되고 안에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상주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혈압을 체크했는데 갑자기 혈압이 뭐 190 이렇게 떴다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요. 그걸 그냥 뭐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상하세요. 이게 아니고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금방 조치를 취해드려요. 그건 굉장히 굿투너. 왜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간병인 서비스나 이 시니어 데이케어 서비스의 기본이 환자를 돌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러면 왜 정부에서 돈까지 내주면서 이분들을 저렇게 대접을 해주냐? 그거는 그분들의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정부 돈을 더 많이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항상 정부는 거기서 계산을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집에서 넘어지면 에머전시로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 저 센터에 가 있으면 저 사람이 그리고 건강도 더 좋아져. 운동도 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니까 건강도 더 좋아져. 그리고 이제 센터마다 특징이 있지만 조이너스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약간 문화센터처럼 운영을 하니까 취미 생활을 각각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운동도 엄청 빡시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해도 이거는 비교적 어르신보다 젊다는 뜻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땀나요. 저 와야 되네. 근데 처음에는 그걸 힘겨워 하시던 분들이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딱 붙어서 하니까 나중에는 이 허리도 진짜 이렇게 돼서 자기 발등도 찍으시고 그렇게 한 유연성이 생기고 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서툴고 움직임을 크게 하실 수는 없지만 라인 댄스도 하시고 이제 움직임을 크게는 못 하시지만 라인 댄스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그림도 그리시고 악기도 몇 개 배우시고 하면서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고 또 집에서 혼자 계시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몸도 불편한 데다가 혼자 계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간병인이 집에 온다고 그래서 24시간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맡은 시간만 하고 가면 또 혼자 계셔야 돼. 그리고 어떤 자녀가 어머님, 아버님을 24시간 모실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자녀랑 있으면 싸워요. 저도 우리 엄마랑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의 사회적인 교류, 참 그 좋은 것 관계.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센터는 또 뉴스를 계속 활발하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그 TV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TV 뉴스를 전하는 기자가 직접 아침에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데 어떤 어머님이 자기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재미나겠다. 재밌지. 근데 그 이유가 세상 얘기를 여기 와서나 듣지.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녀들하고 뭐 어디 데모했냐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뭐 선거했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 얘기를 와서 듣는 게 너무나 재미가 나고 세상 사는 거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커뮤트. 그 이제 센터에 왔다가 집에 가시는 길을 다 센터 버스로 모시고 다니니까 불편한 게 없으신 거지. 그럼 어르신들은 도착하셔서 아침 드시고 뭐 뉴스하고 활동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근데 게임하면 또 조그만 선물 같은 것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점심 드시고 이제 집에 가면은 한 3시 정도 학교 끝나고 가는 시간하고 비슷하면 체력이 딸려. 그래서 항상 주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이 환자여야지 간병인이 가고 환자여야지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에 가니까 그러면 한잠 주무시고 나면 저녁 시간이 딱 돼. 그럼 저녁 간단하게 드시고 텔레비 하나 보시면 자면 내일 아침에 또 학교 가는 거야. 일단은 만약에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면은 메디케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게 메디케어는 없어도 되지만 메디케이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면 그렇지만 이 정도 서비스를 나는 충분히 우리 애들 유치원 보내듯이 돈 내고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충분히 지불하고 오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많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즐겁게 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뵙는 어르신들이 너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일로도.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참 살맛 나죠. 즐거워요, 진짜. 그래서 이제 왜 얘기 하여튼 저는 신나서 얘기했고 자 홈케어, 데이케어 외에 다른 혜택은? 또 다른 혜택은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진짜요?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가는 거죠? 지금 이 서비스 하나만 받으면요 네. 다 받을 수 있어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면 나머지도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국 음식을 안 하죠. 네. 미국 음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가 주는 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한돼 있어요. 네,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정도고 그렇지만 지금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저소득층 그리고 너무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너싱홈에 가실 정도의 건강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감사한 음식이고 그런 약간 맞아, 거기에 차이가 모순이 있어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정부 보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본인이 형편이 되시면 정당하게 그냥 유치원 가는 셈 치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유치원 열심히 보내잖아요. 그렇게 그냥 돈을 페이하고 오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데이케어 센터들이 돈을 비싸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사로 치면 두 끼 식사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롱텀 케어를 써서도 되잖아, 그죠? 롱텀 케어도 네, 되지. 그쵸. 잘 쓰고 계시는 거. 근데 이제 롱텀 케어는 어쨌든 어떤 환자의 레벨이 또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환자가 아니래도 그 지내는 시간이 프리벤트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돈을 내고 오는 사람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도 올 수 있다. 전혀 상관없어. 네. 그러면 오면은 건강을 훨씬 잘 유지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지. 일단은 재밌게 살아야 돼요. 또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응급
상황에 음. 버튼만 누르면은 이머전시가 오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 같은 걸 주거든요. 손목 시계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무료로 나오고 매달 그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메디케이드가 커버를 해주고. 근데 제가 재밌는 건 이제 제가 정부 미팅을 이제 자주 가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이 응급 하시는 분들 나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나. 근데 전화가 100통이 오면은 정말 조금 가정에서 95통은 얘기하고 싶어서. 어머 어떻게 하면 좋니? 이머전시가 아니라 나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 전화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그 플랜 C에서 네. 그래서 컴패니언을 예. 넣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때 방송에서. 네. 그게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네.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 SFC라고 Structured Family Caregiver. 이거는 뭐냐면 가족이 나를 돌볼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아니에요. 원래 생긴 지는 있었어요? 좀 됐는데 네. 이게 라이센스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조이너스 케어는 받았어요. 제가 신청했어요. 팬데믹 때. 나도 박수 쳐야 될 것 그러면 같아. 아니 근데 그러면 우선 박수 박수를 좀 성의 있게 쳐봐. 아니 뭔지 알아. 자, 내가 원래는 생각해서. 원래는 어. 기본적으로 간병인 서비스는 제 3자만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있어. 딸이나 며느리나 아들 못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외부 사람들이 집에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잠시 오픈이 돼서 가족이 그러게. 볼 수 있어. 그거는 완전히 exception인 거지. 예외적인 거고 SFC는 그 조건에 관계없이 딸이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거야. 며느리, 라이센스가 없어도. 아들이 나를 돌볼 수 있고. 내가 근데 그 케어기버의 라이센스를 어떤 왜 그 SFC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회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메디케이드가 로또도 아니고 무슨 뭐 이제 그런 어떤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분들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퀄리티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게 정부에서 어디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그 보장해주는 제도 안에서 쓸 수 있는 혜택이 이런 게 있다고 지금 소개를 드렸어요.